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직을 떠났고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지내다가 3년 전부터는 아들 내와 함께 살고 있었죠. 30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에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처음 몇 년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챙겨주고 며느리는 다정하게 밥상을 차려주었죠. 손주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좋다고 말해주니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함께 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이 전부였지만 언젠가는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붓을 들고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18살, 이제 막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의 목소리였죠.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온몸이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말해. 동남아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손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요. 그들은 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 노인네가 거부해봤자지. 치매 진단 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제 집과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77년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대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배신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제 결심과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77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의 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는 제목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날짜별로 같은 질문 4번 반복함, 이웃에게 집이 어디냐고 찾아달라고 함 등 완벽한 거짓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있던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월별 비용과 시설을 비교해 놓았고 맨 밑에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쓴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여 병원에 데려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했죠. 아들은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담담하게 의사의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제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오며 의사 선생님에게
작은 쪽지를 몰래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들이 거짓으로 치매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제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힘든 상황을 모두 떨쳐내고 제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뒤 가족들은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25년 전 제자였던 부동산 중개사 김명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철아, 선생님 집 좀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 제자는 제가 갑작스럽게 집을 팔려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현금 구매자를 구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예금과 연금 계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예금은 총 3억 5천만 원이었고 이 돈을 모두 새로운 계좌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이사업체에 연락해 수원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을 쏟아 키워온 집을 떠나면서도 제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뒤 저는 동네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다는 거짓 소문에 대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영수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웃들은 모두 경악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가장 큰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즉 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사돈,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사돈은 저를 만나고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어요. 집도 팔았고 이사도 갔습니다. 제 말에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억 원짜리 집을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계획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통쾌한 반격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새로운 삶을 선물할까요? 제가 가족들이 배신에 맞서 어떤 복수를 시작했는지 들려드렸습니다. 30억 원짜리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삶을 향해 이사하는 과정까지였죠. 이 모든 계획은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단 열흘, 가족들이 동남아 여행을 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돌아오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니?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장난치시는 거예요. 집이 왜 없어요? 팔았다. 30억에. 그 순간 전화는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님,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파셨어요? 며느리의 격분한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되니? 그리고 왜 상의를 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너희와 수화기 너머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 모든 대화, 손자놈이 외제차를 받고 싶다고 말한 것, 내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을 알아봐 준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심지어 병원에서 의사를 속이려 했던 것도. 그날 밤 제 아들 가족은 결국 낯선 모텔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꿈꾸며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미리 뿌려둔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던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버리려 했다는 진실이 드러났죠. 결국 아들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제가 이웃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녀는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결국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손자도 학교에서 소문이 나 괴로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딸에게 떠넘긴 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 은정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도 속았어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은정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은 제게 그 어떤 대저택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과 제 원래 예금을 합치니 약 29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서로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요즘은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다음 달에는 부산에 갈 예정입니다. 77년 제 삶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 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준호야, 너는 변호사잖아. 법으로는 부모 재산 뺏는 게 범죄인 줄 모르니?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아내 말에 속은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버지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순간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정상이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갔어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준호야, 이제 알겠지? 너는 아내를 택한 거야.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라.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먹고 잔다고 하더군요. 사돈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심어둔 복수의 씨앗들은 그들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77세의 저도 해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